10월 6일 만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문화예술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나아가 산업, 경제적으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제재나 억압은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을 대하는 가장 간명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죄목으로 고발당한 민주당원과 시민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되어 제명당한 당원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패러디한 패러디물을 만든 당원은 온라인에서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신상을 사찰한 끝에 당원임을 확인하여 윤리위에서 제명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는 기본소득 뮤지컬 날개가 공연되었습니다. 뮤지컬 날개는 이재명이 대표적인 선거 공약인 기본소득 홍보 목적으로 경기도 홍보 콘텐츠 담당관이 기획하였습니다. 예술을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지원한 것입니다. 간섭을 넘어선 차원입니다. 10월 6일의 만화예술인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풍자 만화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는 차원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비판을 이어갔지만 이조차도 아주 쉽게 반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민입니다. 네,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맑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날씨가 좋아지는 바람에 땀이 나네요. 네, 우리 낮 시간이라 좀 덥네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우중충해가지고 좀 우중충하고 약간 좀 이건 참 애매해서 쌀쌀하다고 하기는 못한데 그냥 뭐 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가면 좀 약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아침이나 저녁 때는 그래가지고 옷 입기가 상당히 애매했는데 그래도 주중에 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더니만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네 아주. 네, 또 이제 일요일인 내일하고 월요일 이제 연휴 이틀이 비가 온다고 해요. 뭐 예보상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 밑으로 아주 낮게 한 자리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가을도 후딱 가버리는구만 그렇게 또.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잠깐 또 올라왔다가 네,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겨울로 가까워지겠죠. 네. 지난주도 지금 이제 계속 이재명 관련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포인트들이 약간씩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처음에는 그 대장동으로 시작해 가지고 성남 FC로 지지난주까지 성남 FC가 좀 그 주요했다가 이제 이번 주 들면서 쌍방울이 부상하고 이제 주말경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아태재단 이야기까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그 아태협이죠, 아태협. 네. 아태협도 뭐 쌍방울의 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이제 좀 이따가 그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그 접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에 대해서는 네, 이제 뭐 주중에 이제 다른 팟캐들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다들 잘 다뤄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할 만한 이야기들 따로 찾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우리 또 지난주에 못다한 내용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할 게 많죠. 네, 빨리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동억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 웰컴퓨터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웰컴퓨터 @ AIRSEE 숫자 12입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 반응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뭐 관심 구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도 이 광고를 계속 광고문을 읽으신다니만은 이제 술술 나오는 것 같아. 좀 있으면 외울 것 같아. 대본에 안 써놔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좀 이것도 리뉴얼 한번 해야 되는데. 리뉴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좀 식상하죠 읽으면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이제 지난주에 요거 이제 다루려다가 분량 밀려가지고 요번 주에 이제 하기로 한 게 뭐였냐면은 그 이제 지난주에 9월 28일날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기본소득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론 이야기 말고 이제 이재명이 또 하나 나온 게 뭐 나름 이제 제안이라고 던진 게 이제 개헌론이 또 나왔어요 이재명 입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개헌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쭉 보면은 뭐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면은 뭐 정치는 근데 이거는 첫 문장이 질린다 진짜 이거. 첫 문장이 좀 욕 나오긴 한다. 이거 그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이제 할 말 없으면 네. 도망갈 때 쓰는 말인데 이거를 여기 집어넣었냐. 제 첫 문장이 이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이거 그 저기 해경공 때 이 소리를 냈던가? 예, 그때일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두 번인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랑 뭐 또 뭐 민생이 어쩌고 그 또 이제 관용구처럼 쓰는 것도 하나 또 네네. 있던데 회피형 문장으로 아무튼 야 뻔뻔해.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반대쪽에서 욕하는 거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 연설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냐 어떻게? 참.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고 뭐 원래 이제 체육관 선거 있잖아요 전두환 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체육관 이제 간선을 5년 달임제 이제 직선으로 바꾼 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지만은 이제 시대는 변했고 그래서 이제 변해야 된다, 뭐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헌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개헌 실질적인 개헌 내용들로 이제 드는 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책임 정치, 그다음에 이제 국장의 연속성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선 투표 도입으로 이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결선 투표자를 아니지. 결선 투표 도입은 밀실 단일화라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아무튼 이건 좀 나 써놓고 그냥 의심 없이 이 문장을 써놓고는 나중에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문장이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국무총리 추천도 입제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국회의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다. 감사원 국회의관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에 저기 이석현 전 이제 국회 부의장께서도 이제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석현 의장이 이제 현역 의원 시절일 때 자기도 주장한 바가 있다고 감사원을 이제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중립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국회는 이제 양당이 계속 서로 견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감사원을 두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제 견제를 계속할 수 국회 내에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감사원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제 좀 헛짓거리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 저기 소환 조사를 하네 뭐 서면 조사를 하네 그런 소리를 했다가 이제 좀 뭐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취지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각종 이제 기본권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고 자치분권도 강화해야 되고 뭐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개헌은 이제 늘 그동안에 몇 번 이제 개헌 제의가 있었죠. 뭐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고 뭐 국힘이 이제 여당일 때도 그랬고 개헌 제의가 몇 번 있었는데 번번이 이제 이게 다 무산이 됐고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에 국회 내에 이제 개헌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4년 총선 때 이제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개헌을 하자 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일단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요게 이제 상당히 좀 그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죠. 핵심이죠. 요게 이제 그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 이게 이제 그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렇죠. 하는 이원 거죠. 정부제에 거의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 이재명이 제안한 거는 국무총리를 그냥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뭐 다수당이 아니지. 그 말인가 또 되게 헷갈리네. 거의 그 말이죠. 뭐 거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제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거의. 그런데 요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계속 내각제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근데 과연 그 이제 지금 이게 이재명이 제안한 거라서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국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 맨날 정쟁만 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18대 국회처럼 그 국민의힘 쪽이 다수당인 때도 국회도 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21대 국회를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도 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상 그런 식이죠. 네, 이것들 가지고 무슨 내각제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각제에 대한 이제 불신이 크신데 애초에 이 내각제를 처음 구상하신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국회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는 그 인식과 별개로 내각제라는 것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요걸 좀 다루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개헌을 한번 내셨죠. 임기 중에 개헌을 한번 내셨죠. 이게 이제 2007년 1월 9일입니다.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구상하셨던 거는 개헌안은 크게 골자가 두 가지예요. 이제 대통령 연임제랑 이원집 정부제. 네. 그러니까 내각제까지 구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 내각제까지 가는 거는 너무 힘들다. 이게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조성이 안 돼 있고 더구나 당시 국회 구성원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7년 1월 9일 날 내각제 그 개헌안을 제시를 하셨을 때는 원포인트 개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연임제만은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막 이거랑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까지 이제 걸어가지고 대연정까지도 하겠다. 네네. 뭐 권력의 일부를 이제 줄 의향까지 있다. 이것만 받아들여주면은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건 뭐 무산됐죠. 아시다시피. 뭐 이때 됐으면 이제 뭐 지금 또 개헌 이야기 나왔을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을 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2018년인데 2018년 3월 26일 날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됐고, 요게 이제 청와대에서 발의가 되면은 의결 시한이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5월 24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가부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질질 끌다가 이 마감 시한 당일 5월 24일 날 돼서야 이제 의결에 붙이고 결국은 야당이 전면 불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족수 미달로 그냥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 조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그다음에 뭐 법률안도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선거 연령을 하향. 요것도 지금 뭐 민주당이나 그 진보 정당에서 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거 연령 하향. 지금이 만 19세던가요? 네네. 현행이 만 19세. 그러니까 성인이랑 그 선거 연령이랑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법정 성인이 이제 만 18세로 똑같이 낮추자. 뭐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도 연령 제한을 삭제하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은 25세 맞지? 이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25세고 대통령은 피선거권이 40세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이랑 같게 만들자. 이건 사실 뭐 이렇게 해봤자 25세에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렇게 보면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좀
이거 애초에 40세로 뭐 제한한 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좀 시대착오적이라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걸 연령대를 뭐 낮춘다고 해서 25세에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뭐 25세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보면은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독립성을 굉장히 이제 강화. 요것도 이제 헌법에 명시하려고 이제 개헌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현행 헌법상에 보면은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제 뭐 이제 업무를 시행한데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그 문구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완벽하게 총괄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랑 그렇게 이제 업무 연기를 했지만은 이거를 헌법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총리제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요거 이제 내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원집 정부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추측컨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슷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내각제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니까 요거까지 뭐 제시돼봤자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여론이 따라줄 수 있는 뭐 대통령 연임제 정도까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이재명이 지금 개헌안 들이댄 것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용 개헌안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다만 근데 좀 취지가 다시 읽어보니까 취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내각제로 가는 방향도 사실은 놓고 그 방향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틀렸다. 그다음에 저것들이 뭐 야합하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뺏으려고 그런다. 꼭 그렇게 이제 색안경 끼고 볼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회가 워낙에 그 민심을 잃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러면 그 이원집 정부제를 추진을 하려고 하셨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순히 우리가 또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려고 한 거니까 뭐 내각제도 생각해보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이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내각제를 하려고 하셨느냐 이것까지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각제, 그러니까 이원집 정보제가 수립이 되면은 의회 자체적으로 이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이게 법안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원집 정부니까 국회 자체도 이렇게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게 여당이 정부의 구성원이 돼버리니까 국회 안에서 뭐 이원집 정부자면은 총리도 국회에서 나오겠지만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정 역할도 당당한단 말이죠.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제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쪽수를 많이 확보하는 쪽이 권력을 먹게 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쪽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은 중요해지는 게 스윙 보터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수당도 거기서 어떤 자기 지분을 확보해서 살아남을 만한 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제로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양당제로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표를 줄 때 사표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실제로 보면 진보당들 그 뭐 대선 때는 특히 더하고 그다음에 뭐 대선 아니라 총선 때도 지역구 따라가지고 후보가 그냥 거시기 하면은 그냥 뭐 진보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표를 준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봐도 이게 사람들의 정확한 표심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국회에. 그런 점에서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봐도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반이 쉽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 지금 양당 체제에서 어떤 대립 정치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줄이는. 네. 뭐 저는 비슷하게는 이제 의회 권력을 뽑는 이제 총선에서 그런 거를 이제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하고
수성구제보다는 이제 좀 어쨌든 지금 그 지역구 의석보다는 좀 비례대표 의석을 네네. 늘리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표 심리를 덜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당초에 이제 이 내각 그 이원적 정부제를 구상을 하셨을 때 선거구제 개편까지 이제 같이 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시긴 네.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총선 쪽에서 해결이 되면은 사실 대선은 그 결선 투표제만 가지고도 이제 그렇죠. 뭐 사표를 좀 줄일 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결선 투표제만 가지고도 사표를 줄일 수 네. 있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막연하게 미국식으로 그냥 차라리 가는 게 어떨까. 사실 뭐 국무총리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 대선할 때 정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그 뭐 이제 그런 방안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 어땠는가,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러니까 양당 정치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를 구상하신 거는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 왜 양당 정치를 타파해야 되느냐? 양당 정치가 어떤 대립과 그 편가르기 정치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그렇죠. 들어 누워 보이면 뭐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국회 꼬라지 보면, 지금 민주당 꼬라지 보면 진짜 심각하잖아요. 얘네들은 국민을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지지자만 보지. 이거 편가르기 정치 끝판왕까지 왔어요, 거의. 네, 끝판까지 맞아요. 왔어요. 진짜 심하게 왔죠. 네. 그렇게 해도 자기들 밥그릇이 지켜진다고 이제 믿게 돼버릴 만한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양당 정치가 아니라 뭐 제3당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3당이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안 통과 때 간혹 이제 뭐 협력하는 관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내각제나 그러니까 이원적 정부제 체제로 굴러가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소수 정당 한 원내 정당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뭐 10석에서 한 30석 사이의 정당들, 그런 정당들이 가질 수 있는 입지가 훨씬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협상 대상으로 어떻게 포섭 대상으로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막 그 정쟁으로 대립하고 싸우기만 해서는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을 못 지키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공격성을 좀 버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성적이 돼가지고 토론 문화가 좀 생기고 뭐 그놈의 전 똘레랑스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그 관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태도를 다 취하면서 상대방이 말살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대화와 협력 포섭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꼽히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꼭 그게 어떤 경우에는 문화가 시스템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문화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떤 대립과 이제 갈등의 구도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이 문화를 끌고 가야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이 새끼들아. 좀 니들끼리 대화하고 이렇게 좀 타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든 이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취지에서 내각제를 구상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셨는데 막상 그 원포인트 기간 때는 이걸 이제 포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왜 포기를 하셨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국민 뭐 계획이라는 건 국민 반발 자국 앞에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너무 앞서 나가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고 못 따라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2009년 3월 9일 진보의 미래라는 이제 그 책 내실 때 집필 회의에서 하셨다는 말씀인데, 보면은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 저도 지지난주쯤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87 영화도 보면은 결국은 그 대학생들이나 뭐 제야운동권만으로 못 이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시민들이 동의를 해서 시민들이 우르르 나왔을 때야 비로소
완성되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게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 따라오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원적 정부제의 취지를 그렇게 가지고 구상을 하셨지만은 이게 시민들 보니까 시민들은 이원적 정부제니까 내각제에 시큰둥한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들 자기가 뽑고 싶어하지 그 남이 뽑아다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뽑잖아. 지금.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거 확고한 자리가 있고 이 이원집 정부제가 되면은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이 그만큼 또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가 네. 국회의 네. 추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개헌안을 보면은 이원집 정부제는 없지만은 책임 총리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근거를 두시려고 했잖아요. 대선 네네.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독립된 이제 그런 어떤 행정부의 수반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헌법을 개헌하려고 고치려고 하셨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건 내각제로 가기 위한 발판을 깔아두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무총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죠. 그 박정희가 그 이상하게 그 국무총리라는 거를 놔버려가지고. 뭐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무총리 자리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래서 총리가 필요하구나 싶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순간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이렇게 시스템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뭐 예전처럼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짱짱한 그런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 혹은 이제 영웅급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정도의 이제 그 자질을 갖춘 사람만 돼도 충분히 이제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훨씬 뭐 사람을 말하자면 구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옛날에 영웅 유닛 아니면 대통령 하기 힘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총리도 책임 총리제라는 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만약에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뭐 좀 더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냥 네. 하여튼 여태까지 이제 워낙 흘러온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 게 이게 한국 시스템인가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긴 한데 모르죠. 뭐 바꾸면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렇게 구상을 하셨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저기 내각제 그러면 아씨 내각중 새끼들 그러고 반발하시는 거 이해하고 저도 반발합니다 같이 반발하고 욕하기는 하는데 근데 애초에 이 내각제라는 게 왜 계속 개헌에 들어가는가 개헌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각제 얘기 왜 나오는가 네. 그러니까 당장 하려는 건 아니지만 당장 하기에는 뭐 힘들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취지를 생각해보고 일단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열린 거죠. 마음은 갖고 있자. 그러니까 그렇죠. 오픈 마인드를 갖죠. 다만 근데 지금 이재명이 내각제를 주장한 거는 보면은 이 좀 노무현 대통령 취지가 안 나와요. 보면은 아까 이제 앞서서 쭉 읽어봤지만은 보면은 뭐 그냥 권한 분산 이야기만 합니다. 네, 그냥 그 뭐 조금 더 가능성을 떡밥으로서 가능성을 높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은 이 내각제가 왜 개헌에 계속 들어가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으면은 여기다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 자기는 어떻게든 한 번에 더 팔아먹으려고 지금 별 지랄을 다 하는 놈인데 이 연설문에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취지를 알았으면은.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개딸들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하거든.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걔네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덜하지 않아요. 뭐 걔네들이 더 정알못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있어서 굳이 또 뭐 이 내각제 성격의 이 국무총리 국회의 추천제를 집어넣은 거는 떡밥을 국민의힘에 던진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개헌이 정말 뭐 잘 되면 지 광팔 수 있고 안 돼도 일단 난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진정성 따위는 1도 없는 거다. 근데 뭐 저는 좀 뭐 진정성 없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애초에 이 개헌안 던진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곁다리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이제 민주주의 3단계理論라고 또 구성하신 게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1단계가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3단계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 이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신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1단계가 이제 반독재 투쟁 이게 이제 87 체제 전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가 독재 체제가 구축한 질서 해체 및 투명 공정사회 구축, 그다음에 지역구도 통합, 그다음에 3단계가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도 통합까지가 이제 2단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늘상 하시던 말씀이 이제 뭐 9세대 그러니까 뭐 그 뭐야 새로운 세대의 뭐 천물결. 예, 천물결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 이제 9세대의 이제 막내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9세대라는 게 민주주의 2단계였던 거예요. 뭐 참여정부쯤에 이르러서는 독재 체제가 구축한 질서가 거의 해체됐고 그다음에 공정사회도 많이 구축이 됐죠 사실상. 뭐 권위주의도 많이 사라졌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많이 깨셨고 그다음에 지역구도도 뭐 그 당시에 뭐 완벽하게 이제 해체된 건 아니지만은 많이 해소가 된 상태였죠. 열린우리당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게 수도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는 한데. 뭐 그렇긴 하죠. 지역구도 통합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많이 완화가 된 성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지역구도 통합은 특히나 어렵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체제 때 구축된 질서의 해체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민주당도 결국 이 질서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알게 모르게. 아니면 자신만의 이제 질서가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반독재 체제 하에서 또 다른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시스템도 독재 체제와 같이 해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해체를 못 시킨 거지. 네. 그러니까 아직도 2단계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 3단계가 대화 타입의 민주주의 정착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시하신 게 내각제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두 개 큰 정당이 있으니까. 두 개 큰 정당이 있는데 이제 당시 한나라당은 이제 영남 네. 대표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죠.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호남이 대표니까 네. 만약에 이게 약간의 연합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확 연합은 안 하겠지만 어떤 정책 연대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그 지역 구도도 약간 같이 좀 무뎌질 수 있거든요.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까지 만약에 같이 가면은 뭐 이제 경북 같은 경상 그러니까 영남 지방에서도 진보당 같은 경우에 특히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을 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당시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원집 정부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은 그랬으면은 뭐 여루당이랑 당시에 뭐 민노당이나 그런 당들이 연합할 수 있었죠 충분히. 네네. 만약에 그렇게 연합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일정 부분 민노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또 색깔이 약간 그 이원집 정부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네. 근데 그게 이제 꼭 뭐 민노당 색깔 물들어 버렸다 그렇게 볼 만한 건 볼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는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뭐 물론. 그래도 안 됐잖아 실제로. 네네. 뭐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도 잘 된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제시한 모델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역시 그때는 될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지금도 역시 될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좀 이것도 달기 멀더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인데 맞아요. 지금 국회가 그러니까 내각제를 정말로 이렇게 개헌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은 국회 스스로가 어떤 지금 국민 전반에 이제 걸쳐 있는 그 정념을 국회 스스로가 깰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정쟁 구도 이 편가르기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려면 국회 스스로 양당 체제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 필요한 게 내각제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을 하신 거니까 이게 좀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있죠.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 내각제를 그래서 왜 들이댔을까? 저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2016년 10월 26일에 박근혜가 개헌안을 제안한 적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당시에 김호준의 해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헌안 제시는 언제나 전국의 블랙홀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들였다.
그래서 2016년 10월 26일이 이때 최순실 한참 터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최순실 한참 터지기 시작할 때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툭 던졌단 말이야.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죠. 예. 난데없이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뭐 김호준이 당시에 해설하기로는 이게 최순실 정국을 이제 개헌안이라는 블랙홀을 던져가지고 그걸로 다 빨아들이게 해버려서 회피를 하려는 그런 이제 술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개헌안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 12시간 정도 만에 완벽하게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JTBC가 대통령 연설문 유출 관련 물증 확보 보도 그 타블렛. 예, 이거를 시게 때려버렸거든.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러니까 타이밍 제고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던진 개헌안은 하루도 못 가고 한나절 만에 그냥 이제 묻혀버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국정 어떤 이제 그 이슈의 블랙홀이 개헌안이기 때문에 던져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힘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제 김어준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역시 이것들 그 얕은 수를 쓰는군. 뭐 이제 그렇게 동의를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 그 개헌안이 블랙홀이다. 이거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명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얼마든지 더 센 게 있고 특히나 지금 개헌은 계속 개헌안이 나오고 실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약간 썩은 떡밥처럼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런 면도 있죠.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반응이 좀 뭐 이거 뭐 해도 뭐 정말 이제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일 만한 매력적인 개헌안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슈를 일으키기 힘들죠. 정말 블랙홀이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던지셨을 때였긴 하죠. 그 원포인트 개헌안 던지셨을 때 그때는 셌죠. 네. 그러니까 뭘 던지느냐에 따라 그렇지. 이렇게 박근혜처럼 던지면은 바로 그냥 그렇죠. 썩어버리는. 박근혜 거지. 이때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무성의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구체로 개헌안을 이렇게 만들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청와대는. 그렇죠. 그 최순실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개헌 뭐 안은 이제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이걸 최초로 던지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고 어떤 취지였는지.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또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가 언젠가 개헌안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의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게 취지가 뭔지를 해봐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지도 몰라. 네네.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3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대화와 이제 타협의 정치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싸는 거 보면 짜증나지 않냐, 니들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열린 마음. 네.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아태협,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교류 협회 하고 쌍방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거 이제 10월 4일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하는데 했죠. 여기 이제 근데 좀 기사를 읽어보면은 기사를 그냥 저도 처음엔 보고 씨발 이 새끼들 진짜 선거 개표권이 주옥 같은 새끼들 그러고 막 욕을 빡빡 했는데 이날 아주 트위터 무서웠습니다. 네. 아주. 근데 이제 좀 이제 약간 가라앉히고 기사를 한번 천천히 뜯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낚인 것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하여튼 보면은 이제 10월 4일날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이 검찰 아태협 이재명 대선 경선 도운 정황 확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이 이제 골자를 보면은 뭐 아태협 사정의 박은 A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말하기를 아태협 회장 안모 씨가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이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안부수라는 양반이죠? 네, 안모 씨라는 뭐 굳이 이거 아태협 찾아보면 바로 나온 건데 이걸 안모 씨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이 양반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이 사람이 뭐 사기 전과가 있더만. 저는 그걸 못 찾았고 이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 찾았어요. 이 아저씨가 저 이제 트위터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이 좀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태협 회장이면은 나름 어떤 아태협이 그리고 꽤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단체거든요. 여기가 뭐 어떤 단체냐면은 2004년부터 활동을 했고 이제 사단법인명을 아태협으로 만든 게 2012년이거든요. 2004년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여기가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강제징용된 분들. 네.
그 유해 이제 송환 사업을 했어요. 아. 지금까지 뭐 몇천여 고 그렇게 송환을 했대요 국내에.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그 네네.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그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2012년에 아태협으로 이제 이름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름이 아태협이 됐고 아태협은 이제 아태평화교류협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네. 사단법인.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2012년에 아태협이 출범이 되면서 안부소라는 이 양반이 회장이 됐고 지금까지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네 그냥. 네, 근데 이제 활동 오래 그러니까 2004년부터 활동을 하기는 그리고 이 양반도 뭐 자기 아버님이 그 일제 때 강제징용 됐다가 돌아가신 분인 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단체 회장이면 이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협회 홈페이지 가면 이력이 나와 있든지 해야 되잖아. 없어. 저도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 대본을 쓰려고. 근데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력이 전혀. 그래서 뭐지 싶긴 했어요. 좀. 뭐 사기 전과 했던 거 저는 찾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그 보도한 거예요. 이것도 그 왕수님이 트윗에 남기셨는데 후속 보도로 나온 게 그거였구나. 네네. 이거 10월 1일에 올라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당한 적이 있다고. 네, 이 TV조선에서 네. 예, 단독 보도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튼 저는 이력이 아예 안 뜨길래 이게 좀 쎄하더라고요 느낌이. 네네. 자 그래서 보면은 아태협이 애초에 쌍봉울이랑 접점이 있는 게 이 사무실에 지금 보면 이제 서교동에 있는 서빙고동에 있는데 이게 비비안 건물이에요. 비비안 건물 5층에 아태협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과거 이력도 보면은 SBW 그룹에서 협찬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SBW가 쌍봉울이거든. 그렇구나. 쌍봉울 그룹 그 그룹명이 SBW. 그게 좀 웃긴데. 네, SBW. 쌍봉울 아니면 뭐 트윈벨 이런 걸로 하면 될 텐데 왜 SBW를 했나 몰라. 쌍쌍을 아니야 SBW면은.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쌍봉울이랑 계속 이제 그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비비안은 또 보니까 쌍봉울이 작년에 인수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태협 사무실 그 비비안 건물 5층에 있는데 그 이전에도 쌍봉울 계열사 빌딩에 상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쌍봉울이랑 꽤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의원. 예, 안부수 씨가 경선에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하다면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는데 기사에 언급되는 내용은 다음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뭐 예비 경선 이야기를 해요. 기사에서는. 예비 경선에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50%, 그다음에 예비당원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되는데 하지만 대의원은 전체 당원의 0.4%지만 가중치가 붙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예비 경선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예비 경선에서는 중요하다. 우리도 모두 아시다시피 대선 경선의 본 경선에서는 대의원 가중치가 없죠. 네, 다 1대1로 간단 말입니다. 모두가 한 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낚인 것 같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한 게 2주 동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좀 예비 경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본 경선에서는 쓸모가 없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이 날아갈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그게 뭐 간당간당한 애도 아니고 네. 1등을 하냐 못하냐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예비 경선 1등 한다고 아무런 의미 없잖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1등 한다고 본 경선에서 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좀 낚였다고 보는 게 이제 이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도 요 인터뷰를 접수를 했을 때 경선 뭐 대의원 투표 돕는다고 그랬다고? 요 말을 요 말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경선 개입한 것처럼 이제 의혹을 던지고 싶은데 막상 보니까 본 경선에서는 별 의미가 없거든. 대의원 표 끌어오는 게. 그 대신에 이제 그 어떤 뭐 조직력 차원에서는 이제 보통 대의원이 되려면은 그 권리당원 추천을 몇 명 받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뭐 대의원 한 명 잡으면 권당 뭐 몇십 명을 끌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불법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의원이라는 건 명단 없으면 누가 대의원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 양반이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대의원 투표를 도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외부인이. 네, 외부인이 민주당 대의원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요 기사에 보면은 애초에 이제 요 아태엽 건은 사실은 아태엽 그 대전 지부가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 일을 했다고 이제 그 무슨 포럼? 네. 충청 혁신 포럼이던가 네네.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재명 그 대선 캠프 일을 한 걸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사전 선거 운동 네. 아마 그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인가 아무튼 대선 본선인데 예. 이게 뭐 선거 조직으로 뛸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예요. 아태엽이 선거에 개입한 건 자체에 대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불법은 따져볼 수 있겠으나 충분히 뭐 불법이 그리고 좀 제가 보기에도 대의원 그러니까 뭐 대의원 명단 어디서 오냐 당장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대의원 표 가지고 본경선에서 쓸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예비 경선에서 대의원 뭐 표 끌어올 만큼 이재명이 간당간당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 대체 뭐지?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아태엽 이 뭐 안보수의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양반이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쪽에 나도 이제 선거일 좀 한다 생색 내려고 미리 그 말을 흘려놓은 거지.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자리. 네, 뭐 한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계속 이제 뭐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보면 쌍방울이랑 이재명이랑 밀접한 관계였고 그 쌍방울은 또 아태엽이랑 밀접한 관계였고 그 셋이 이제 뭐 경기도랑 쌍방울 아태엽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지금 뭐 대북 사업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눈에 들 필요는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선거 덮는다. 그래서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바쁜 척 해야죠. 네, 바쁜 척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는 척 해야 되지. 뭐 해놓은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당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광분을 하시면서 붕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선거 조작이다. 그다음에 선거 세팅, 세팅 말씀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재명의 득표율이 이제 그 경선 일정 전체에 있어서 권리당원 득표율이 뭐 일정했다. 얼추 평균 55% 정도 된다. 그 55%에 맞춰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네. 근데 뭐 저희가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뭐 이제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쌍방울 때 이 아태엽 때문에 불거지는 바람에 뭐 다시 한번 저희도 또 이제 또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더 여전히 뭐 그 세팅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유가 보면은 뭐 여론조사로 이제 살펴본 게 제일 확실하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은 2020년 하반기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 차기 주자로 단독 선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딱 그 2020년 4월 총선 그 다음에 8월까지 갤럽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갤럽 조사를 네. 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벽으로 썼는데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총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거기까지가 계속 그게 한 8월까지 될 겁니다. 8월에 당대표 전당대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8월까지 보면은 한 이낙연 대표가 한 20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했고 그렇죠. 이재명이 10%대였어요 그때.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당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점점 격차를 좁히면서 뭐 20몇 %대에서 이제 점점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지간히 그때도 2강 체제였지만은 이낙연 대표가 앞서는 2강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렇죠. 그 사면론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이때 뒤집어져서는 한 번도 만회를 못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2021년 그 어디 있어? 1월 초 조사에서 보면은 23대 10입니다.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10월 초 조사, 그러니까 10월 그 저기 뭐 경선 네네. 파이널 경선 직전 마지막 조사가 보면은 25대 8이에요. 계속 이 추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향이 이런데 뭐 이재명 캠프에서 특별히 위기감을 가지고 세팅을 했을까? 저는 일단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할 여지가 별로 없죠. 네,
그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걸리면은 진짜 좋다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돈도 돈이고 일단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었다 보기에. 거기다가 이제 그 경선 기간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2021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 그 22년 10월 초까지 쭉 보면은 거의 아니지 참 21년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그러니까 경선 기간 동안도 보면은 계속 거의 더블 스코어였어요. 네, 추세가 네. 제가 이때 여론조사를 한 4개를 쫓고 있었는데 네네. 단 하나도 그렇죠. 이게 뭐가 하나 이렇게 살짝 올라오려면 하면은 그것도 이제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가 호남 경선인데 네. 막 주초에 호남 경선에서 갑자기 이낙연이 확 올라갔어. 그래서 야 뭐 되려나? 바로 다른 조사에서는 그대로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추세가 이렇게 막 유의미하게 이어지는 게 없었어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조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예 추세로 이렇게 딱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못 믿는 조사거든. 그렇죠. 전국 단위 조사는 그냥 사실 전국 평균값만 이렇게 딱 유심히 봐야 돼요. 네네. 근데 지역은 이제 재미로 보면 되는데 이게 특별히 추세 그러니까 한 2, 3주를 봐야 돼. 2, 3주 봐야지 이게 흐름이 뭐가 있다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거는 그 주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안 건드려야 돼. 그렇죠. 안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놓고 조사를 해봐도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 윤석열이나 홍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 윤석열이나 홍준표 이렇게 놓고 조사를 해봐도 이재명이 경쟁력이 더 셌어요. 경선 때는. 경선 기간에는. 네. 이재명 표 깎여먹기 시작한 건 이제 본선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고 저기 그 법인카드 제보자분. 네네.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여론조사 동향을 봐도 그 전까지 사실 대장동 불거지고 나서도 뭐 아주 크게 뒤집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론조사를 네. 쭉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것도 있는 게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세팅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권리당원이 이제 전국을 그때 투표한 인원이 한 75만 명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숫자가 1차, 2차 그 경선인단 그 숫자로 이미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권리당원 투표를 세팅을 하자니 1, 2차 선거인단 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게 그 양쪽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1차랑 2차는 그러니까 선거인단 모집은 8월에 이제 딱 순회 경선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선거인단은 거의 다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가 신청이 거의 그렇죠. 그때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선거인단도 그러면은 다 밀어 넣어놨어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는 뭐 70만 명 중에 50% 넘어야 되니까 30만 명 예, 35만 넘게 집어 넣어야지 내가 매직 포인트를 달성하는 거지. 50% 넘겨놓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인원이 상당한 겁니다. 네. 이게. 네. 권리당원까지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게다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멈췄어야 돼. 3차 선거인단 뭐하러 받아. 근데 굳이 이제 당에서 3차 선거인단 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조건 2017년 때보다 더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이 규모 자체가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어떤 상상 영역, 그러니까 상상의 우리 상상 이상의 능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애초에 이렇게 조작하면 당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재명이 후달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당시에. 네. 그렇게 대규모로 뭐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본선에서는 어떻게? 본선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그때 뭔 돈으로 해? 몰라 쌍봉어리 뭐 돈 다 대줬을지도 모르지. 쌍방울 걔네 그 돈 헤쳐먹으려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애들이 막 아니 근데 어디서 현금을 나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은 그 대세론을 타고 본선에서는 거저먹기로 이길 수 있다. 근데 유동성이 이게 확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 확보하는 게. 뭐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어떤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게 힘들다. 네네. 그런 논리가 뭐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상상력 밖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조작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 여론조사 동향만 봐도 그렇게 빡빡한 상황이 아니다. 박빙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널널했어요, 많이. 널널했고. 뭐 양자 대결까지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3차 경 그럼 3차 경선은 뭐였냐? 그 3차 경선이 진짜다. 예. 진짜 여론 반영이 돼.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정말 예외적인 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예외적인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다른 어떤 일면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팔 걷어 붙여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때 이 지지자들이 진짜로 저 사람 당선시키고 싶으면은 미친 척 해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미친 거예요. 이건 네. 아마 잘 없을 거야 이런 일이 그리고 다시. 예.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저는 한몫 단단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차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격주별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격주로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를 조사하던 그때가 대장동 터지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대장동이 여론이 반영이 안 된 면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은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 쌓이갔다 누적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비호감도가. 이게 뭐 유세할 때도 이상한 짓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혹들이 계속 터지면서 네. 데미지가 쌓여갔기 때문에 그 3차 경선 그 시점까지도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영업해서 끌어들인 게 전체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오로지 선거운동이 빛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다들 그 어중간한 분들을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아유 뭐 나 이번에 민주당 안 찍을 거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왔습니까? 조태구에서 다 그런 사람을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말 다 많이 털었거든요. 더 이상 그렇죠. 나올 게 네. 없었어 그때 3차는.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우리 사실 당시에 여론조사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족같았어 사실은. 이거 뭐 답답하기만 하고 이런 얘기 매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경선 때. 그러니까 이 결과를 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좀 짜증나고 씨발 이제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애초에 후달리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뭐 그 작년에 뭐 어디 그 증권가 찌라시인가 뭐 그 찌라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나도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타났어요. 그 찌라시에 이제 이재명은 결선 투표를 가면 무조건 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결선 투표 안 가고 한 번에 50%를 넘겨서 끝내는 게 이제 이재명의 목적이다. 친문계 의원이 별로 이렇게 이재명을 뭐 밀어주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시 보니까 야 찌라시는 역시 찌라시구나. 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새끼들. 네. 자 근데 그래서 선거 이 아태엽이나 뭐 쌍방울이 만약 선거 개입한 게 그래서 뭐 아무런 의미가 뭐 별로 이렇게 뭐 그게 없냐 선거에 끼친 영향이 없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신다면 또 꼭 그건 또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기사 나온 거 보면 뭐 대의원 조직 돌린 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경선 때는. 예, 맞아요. 본선 때 뭐 충청도에서 뭐 한 거 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네. 근데 대의원 돌려가지고 본경선에서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경선에 영향을 끼친 게 없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뭐냐면은 우리 경우 4.4 5입 때 0. 몇 프로 차이로 4.4 5입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 올렸어요. 1% 올라갔어. 왜냐면은 그 앞선 그 모든 표들 있죠. 그러니까 네, 정세균, 김두관이 네. 받았던 표를 다 그대로 놔두면은 이재명이 49.3%인가 뭐 이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소수점 첫째 차례에서 반올림이 절대 되지 않는 그렇죠. 50%가 안 되는 숫자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총 투표 수가 150만 안 됐나? 150만 정도 되죠. 조금 안 되네요. 예, 조금 안 돼요. 대략 150만이나 잡고 전체 네네. 투표 수가 그러면은
거기서 0.1%면 1,500명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만약에 경선에 개입해서 1,500명만 움직여도 4.45입의 단초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전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기고 이낙연이 지는 전체 큰 판세에는 쌍방울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4.42 국면에서는 쌍방울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쌍방울의 그치. 개입이.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막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뭐 선거값 세팅됐다 이런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쌍방울이 그러니까 기사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쌍방울이 아 씨발 저 새끼들 때문에 사소입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만한 여지는 생긴다는 거죠. 그건 그 정도 생겨. 네, 그 정도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 새끼들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결선 투표 갈 수 있는 기회를 쌍방울 때문에 박탈당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뭐 다만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은 그 이게 전체 판세에 쌍방울이 개입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원래는 질 거였는데 이겨버렸다. 혹은 뭐 이제 뭐 선거 결과가 이미 세팅돼 있었다. 그런 것들은 좀 과한 주장이다. 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기사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저 번외로 또 이제 한 가지 요 여론조사 뒤져보다가 이제 나온 건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공격 논리라고 들이대는 게 보면은 자기들은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찍었을 거래. 근데 우리는 이재명 안 찍었지 않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이재명 안 찍은 건 맞긴 맞지. 그런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그런 이 갤럽조사 그러니까 제가 본 게 갤럽조사인데 갤럽조사를 보면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니들 이낙연 나오면 찍을래? 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한테도 니들 이재명 나오면 찍을래? 이걸 물어본 게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70%가 안 찍는다 그랬어. 이낙연은. 근데 이낙연 지지자들은 50%가 찍는다 그랬어. 진짜요? 예. 네. 아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왠지 기분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줌이고 그 이제 전반적인 그 범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이낙연 후보를 더 좋게 본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쪽은 진짜로 이 털바들 그 딸 털바들 다 연합해가지고 똘똘 뭉친 거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악마가 그만큼 먹힌 거기도 할 거고 저쪽에 스피커 크기로 봐도 우리가 이재명 리스크 터뜨리는 것보다 저쪽에서 이낙연 후보 악마화 시키는 게 훨씬 파급력이 클 거 아니야. 스피커 크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갤럽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 안 찍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뭐 글을 쓴 본인들은 못 찍어줬을 수도 있겠는데 안 찍었을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니네 친구들은 대부분 안 찍는다더라. 야. 그리고 우리는 안 찍었어? 그렇지. 우리는 안 찍었어. 그래. 어찌래게 그래 안 찍었는데 어쩌라고 뭐 그거지 뭐. 아 웃긴다. 좀 이상한 그런 걸로 시비 걸고 본전도 못 찾을 소리 그런 걸 왜 던지나 몰라 참. 그냥 그 영치금이나 모아도 뭐그 사식 또 넣는다고 돈 걷는 거 나올 거야 틀림없이. 그냥 니네들 소고기나 사 먹어라. 뭘 넣어주냐 걔 돈 많다. 그러다 또 띵가 먹는 나오고 그런데 틀림없다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쌍방울 아태제단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빨리 잡아쳐놔야 돼. 빨리 끝내.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튼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TV조선이 좀 낚시성 기사를 썼다. 네네. 좀 침소봉대 하려고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 경선에 뭐 크게 개입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엄밀히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사소입 됐다라고 말할 여지는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요거는 이제 좀 강원도 소식입니다. 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거의 뭐 타임라인에서는 본 적 없는 기사죠, 이거. 네. 요 소식들이. 아니 강원도에서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김진태가 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입에 참 안 붙지. 네,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그 최문수 지사 시절 때 이 말도 많았어요. 이게 춘천 중도 쪽에 레고랜드가 건설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뭐 좀 돈이 안 도나 이게 얘가 지어진 방식 개발이 된 방식이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이제 하나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대장동에서 많이 공부했죠. SPC라고 해가지고 특수목적 법인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얘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얘네는 이제 채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뭐 투자 회사 같은 데가 와가지고 이 채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투자 상품을 만드는구만. 예, 투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나 이거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막 그걸 사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고랜드에 돈을 태우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고랜드가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게 그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아마 코로나 영향도 분명 있었겠죠. 코로나 영향이 예. 크죠 사실은. 예, 강원도 네. 관광은 뭐 무조건 그게 크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돈이 잘 안 돌려서 어쨌든 계속 돌리고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김진태가 이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네. 그 법정 관리 시키겠다. 회생 절차를 밟겠다. 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게 지난달 말이에요. 28일에.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채권의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강원도가 좀 뒷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비로 막아줄게. 이게 되니까는 이제 가치를 가져가지고 이제 뭐 투자금이 그러니까 강원도가 뭐 채무 보증서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채권 네. 발행할 당시에.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보증 부담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버렸다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게 이제 액수가 2,050억이라고 합니다. 2,050억.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평가기관 네. 얘들이 갑자기 이제 최저 등급 때려버리고 이 어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니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죠. 뒤집어졌겠는데. 네네. 그래서 야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강원도가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네. 파산 신청한 게 강원도가 아니고 네네. 이 그 개발 공사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레고랜드 개발 공사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공사를 지금 파산시켰다는 거죠. 강원도가. 네네. 회생 절차, 법정 네.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산 매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갚아 나가겠죠.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일단 자산 수준 자체도 이런 게 나오면은 되게 헐값에 팔게 되잖아. 그렇죠. 원래 파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 좀 못 찾지. 돈 갚는데 더 부담이 커지죠. 응. 예. 그러니까 왜 굳이 이랬을까? 왜 이랬지? 그러니까요. 난데없이. 강원도가 좀 가난한 지자체긴 해요. 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한 7조 되는데 네. 재정 자립도는 한 20%밖에 안 돼요. 20%대요. 한때는 뭐 한 19%까지도 이렇게 20%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조금씩 회복을 해가지고 뭐 한 20, 3% 되는데 그래도 이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 크기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낮고 일단 강원도가. 그리고 뭐 네. 산업 시설이 없잖아. 기반 시설이. 그렇죠. 기반 시설이 없죠. 그렇다고 뭐 관광 수익으로 막 굴리기엔 또 애매하고 네. 뭐 관광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하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7조인데 2천억 정도 이거 어떻게 잘 합의를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돌려고 해가지고 그렇죠. 뭐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강원도처럼 이런 개발을 한 지자체들이 생각보다 많고 네. 그 액수를 다 더하면은 네. 한 1조 좀 넘는다고 해요.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나. 네. 전국적으로. 예. 근데 이제 평가사들이 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는 전부 다 지금 평가 순위를 평가 기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채권도 지금 헐값에 매각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죠. 시중에 네. 풀려 있는 채권도.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유동성 위기가 음.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액수에 비해서 더 위험한 일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다시 김진태 지사가 이거 우리가 배째지는 않을 거고 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강원도에서 뭐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립 서비스를 하기는 시작을 했는데 아니 애초에 배짠다고 해버려가지고 신뢰가 가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질러버렸는데. 네. 참 왜 이러냐.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네. 이 토마스 뉴스의 뉴스레터에 이제 네. 성남시 모라토리엄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게 나왔어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모라토리엄 또 생각이 나죠. 저는 또 모라토리엄 또 네. 이게 추억이 있잖아. 네. 저희 동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놀던 동네, 음. 제가 살던 동네가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야, 돈이 없대. 야 분당이 왜 돈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 모라토리엄 선언이 이게 무슨 일이었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이재명의 전임 시장인 이대엽 시장이 이제 판교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네. LH와 국토부와 함께 네.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판교 개발에 대한 이제 특별 회계를 예산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돈을 써요. 빼서 써요. 일반 회계로 옮겨가지고 이게 근데 액수가 컸습니다. 네. 5천억이 넘는 돈을 네. 이제 2007년부터 한 3년간에 걸쳐서 5천억이나 빼다 써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성남시 의회에서 일단 먼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에. 왜냐하면 일반 회계 추경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예산이 막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2조가 넘어야 되는데 한 거기서 3천억에 빠지고 그래서 1조 한 7천억 이 정도 되니까 야 우리 예산서 어디 갔냐? 아 이거 판교 특별회계 예산을 좀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예산을 어떻게 쓴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은 비판을 이제 받았죠. 네. 그 이대엽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시장인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냥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 이제 이재명은 막 그 이때 또 논란이 된 게 뭐였냐면은 성남시가 청사를 아주 한 2천억짜리인가 3천억짜리 그렇죠. 신청사를 지었죠. 피가 번쩍한 거를 네네. 하나 지는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이 이런 게 바로 뭐 그 전시 행정의 네. 상징이다. 이거 네. 내가 당장 팔아버릴 거다. 내가 당선되면 그렇죠. 팔아가지고 우리 빚 망가진 네. 빚 갚네 뭐. 성남시 재정에 보태겠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영향인지 당선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재명이 이제 기어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그 제목이 이거예요. 성남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 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이게 정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보면은 야 지금 정산하자. 이게 정산하자가 무슨 의미냐면은 야 이제 판교 특별회계에 돈 다시 원래대로 다 갖다 놔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정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판교 개발이 끝나지가 않았거든. 이때 당시에 이게 2010년이 근데 네. 1차 정도 끝났나? 1차 정도?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제 판교 개발이 시작이 돼요. 네네. 판교 특별회계 2003년에 시작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7년 지나면서 아마 1단계 정도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당장 정산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개발 이익금이 이제 좀 더 조금씩 구체화되잖아요. 네, 이 정도 될 거다, 이 정도 될 거다, 그렇죠.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참여한 게 국토부, LH, 성남시가 참여를 했으니까는 수익금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용역 연구를 맡기고 그래가지고 이익금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 내용을 보면은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소리지 이게 지금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정산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갑자기 우리 돈 못 갚는다. 야 5,400억이 어딨냐. 우리 없다. 5천억. 그러면서 이제 딱 언론에 터트려 버리는 거죠. 이대엽이 개판 쳐서 내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뭐 과감하게. 그렇죠.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1년에 이 성남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성남시의원을 거쳐서 경기도의원까지 된 양반이 계시는데 네. 이재영 이제 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 사람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엽 성남시장은 판교 특별회계에서 이제 전용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갖다 놓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뭐 채무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에서 땡겨온 거니까 그냥. 다른 예산에서 땡겨온 거다. 네. 전출시킨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채무를 지면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러면. 네. 이거는 그냥 원금만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가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회계상으로도 채무에 잡히지도 않는다. 뭐 그런 이거는 약간 더 허점 같은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름 갚아요. 네. 갚기도 합니다. 네. 100% 다 갚은 것도 아니래요. 근데 네. 막 그 모라토리엄 졸업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지가 알뜰리에서 졸업했다 그랬죠. 3,500억에서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를 덜 갚았어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뭘 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막 하죠. 그 이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더 좀 안 좋은 형태로 네. 빚이 바뀐 거죠. 네. 뭔? 그래서 성남시의 채무가 100억도 안 되던 89억에서 2천억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성남시 재정 자립도는 뭐 안 좋죠. 특히 교부금까지 포함한 재정 자주도라는 거를 보면은 네. 이재명이 이제 물려받을 당시 86%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좋았어요. 짱짱했네 이때는. 예, 경기도 탑3에 든다고 할 수 뭐 있죠. 수원이랑 성남이랑 또 어디 있을라나? 이때 이제 가장 그 재정 자립도가 좋았던 시는 과천하고 화성입니다. 그래요? 네. 화성에도 공단 있나? 화성 그렇죠. 삼성 있죠. 그다음에 그 동탄 네. 아파트 개발도 있고 아. 공장도 여럿 있어가지고 화성이 또 그렇구나. 네, 화성도 아주 핫하죠. 네네. 아 자립도만 보면 그렇다. 또 자립도, 그러니까 예, 수원은 전체 예산 규모가 큰 거지. 그렇죠. 하여튼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을 거치면서 네. 70% 중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전체 기초단체들 평균에 비하면은 훨씬 높습니다. 뭐 성남이 기본적으로 그 IT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먹어주죠. 진짜 기본 빵이 있으니까. 분당, 판교, 그렇죠. 판교도 이제 개발 딱 완료되면서 네, 입주되고 거기에 이제 판교 무슨 테크노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유치도 되고 뭐 이거는 이재명이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안경필도 한 거지. 경기도지사가 다 협조해가지고 판교 개발하면서 뭐 판교를 성남시만 혼자 개발했나? 그리고 아니 뭐 거기는 애초에 그냥 개발해놓으면 IT 업체들 알아서 들어갈 입지가 좋죠.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 뭐 굳이 시장이 유치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또 강남에 그냥 저기 빌딩 지어놓으면 알아서 저기 장사로 들어오는 것처럼. 자, 일단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면은 네. 판교 특별회계에 손을 댄 것 자체는 이대로 잘못한 문제가 거죠. 있어요. 네. 문제가 있고 또 시청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그렇죠. 예? 5,200억인가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한 3,000억이 네. 신청사 짓는 데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좀 낭비가 심하죠. 하지만 어쨌든 몰래 쓴 거는 아니고 약간 뭐 좀 냄새가 나게 썼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판교 회계 특별 조례안에 따르면 이 특별 회계는 특별 회계 안에서만 써야 돼. 네. 그러니까 딴 데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일반 회계로. 네. 근데도 야매로 한 거야. 그치. 이대엽 성남시장 이때가 네.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의회도 할 말 없어요. 이거 되는 거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여튼 내버려 뒀어. 그렇지. 승인을 안 했어야지. 성남시의회에서는. 그렇지. 막았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된 거거든. 또 그렇게 되긴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무마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네. 성남시가 세입이 나쁘지가 않아요. 세입이 나쁘고 그쵸. 자립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는 한 3조씩 들어와 세입이. 예. 그 다음에 뭐 그런데도 뭐 나가는 돈이 많아서 뭐 하여튼 2조 넘는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하면은 뭐 그 이대엽 성남시장 때의 계획대로 1,000억, 2천억 해가지고 이제 한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좀 약간 허리띠를 졸라 매긴 해야 됐었겠지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후달리진 않다. 그렇게까지 빡센 것도 아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식으로 갚아 나가면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갚으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자립도는 떨어지고. 예, 자립도 이제 한 10% 깎아 먹고. 네. 그래가지고 성남시의 이 통합 부채액을 보면은 이게 2013년부터 볼 수 있는데 네. 2013년에 한 1,700억 있었어. 1,700억 네. 정도 네. 통합 부채가 이게 2014, 2015, 2015년에 약 2,200억 정도, 네, 네. 약 2,200억 정도 탑을 찍고 음. 그 다음에 재선해야 되니까 네. 아니면 이때는 이제 재선이 아니고 이미 재선한 상황이구나. 경기도지사 가야 되니까 네. 갑자기 급격하게 부채 액수를 줄입니다. 네. 그래서 2,200억 하던 게 2017년에는 절반으로 줄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이게. 네.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한 1,400억 정도로 네. 마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은수미가 들어오잖아. 은수미 시장이 딱 들어왔는데 2019년 예산을 보면 갑자기 3,000억으로 확 올라갑니다. 이거 분식회계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뭔가 회계를 짜웅을 좀 친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장부로 뭐 이렇게 뭐 주작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가 나고 이 또 은수미 시장이 페이스북에 워낙 오죽 답답하면 누군가의 댓글에다가 막 돈 없다고 그랬지. 4,000억이 네. 뭐, 그렇죠. 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존나 이상한데 진짜 이거. 예,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 성남시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모든 예결산 상황을 공개를 하는데 네. 이게 2017년 결산부터 통합 부채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냥 뭐야 다른 지표를 가지고 대충 보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는 거지. 숫자는 어떻게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뒤져서 찾으니까 네. 채워 넣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결산 부채는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네. 2017년부터. 예, 수시 공시하기로 해놓고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채워놓지를 않았다. 존나 냄새 나는데 네. 뭐지 이거? 뭔가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해놨다. 이것이 완전 그건데 그 요즘 요 근래 이제 모바일 게임사들 보면 욕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기 뭐 확률형 아이템 해가지고 네네네네. 확률 공시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것에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확률 공시하라고. 그랬더니면은 그 이제 확률 공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제 공지를 띄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게 뭐 게시판에 글 형식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특정 아이템의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은 그 게시판 전체 드래그 해가지고 그 검색으로 해가지고 때리면 바로 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찾기로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올려버려. 텍스트로 검색이 안 되게. 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률 체크가 되게 어렵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공지를 띄워버려요. 네네. 이것도 왠지 그 좀 뭐야 결산 뭐 통합 부채 공지를 안 하는 거 보면 근데 숫자는 어딘가에 짱파가 났을 수는 있다는 거지. 막 네. 다 합쳐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되게 어렵게도 뽑아가지고 합쳐보면 나올 수 있기는 해놨을 텐데 네.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진짜 싶고. 네. 찾기 힘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연락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오히려 이게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2,200억 다음에 그렇죠. 계속 올라가서 3,000억까지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 2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궈버리니까 말이 안 되지. 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이럴 수 있었으면 애초에 모라토리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1,000억 정도가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1,000억 정도를 갚아버린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이게 가능했으면 애초에 모라토리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거. 그다음에 얘네가 이 재미있는 거는 이 통합 재정 수지, 네. 그러니까 통합 수입과 통합 지출의 합이죠. 네. 통합 재정 수지 흐름에서도 나타나는데 얘네가 이제 통합 재정 수지가 이제 2010년부터 이재명이 이제 들어왔죠. 2015년까지 네. 꾸준히 재정 수지 적자를 봅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뭐 4,300억, 뭐 그다음에 3,400억, 3,500억. 2010년부터는 근데 막 더 써요. 네. 뭐 5,800억, 6,400억 적자가 이런 규모로 나옵니다. 2015년에는
7,600억 정도까지 써요. 네. 적자가 나요. 네. 재정 수지가. 네. 근데 2016년부터 이거를 막 쪼입니다. 갑자기 이제 2,200억 흑자, 1,800억 흑자, 780억 흑자. 그것도 존나 난데없네. 뭐지? 2016, 2017, 2018 이 3년을 갑자기 재정 수지 흑자를 봅니다. 뭐지? 흑자 재정을 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숫자가 흐름이 이상해. 그러니까 되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흐름도 이상하고 이재명이 그동안 그 주기차게 주장위원 받으려면은 이 시재정 흑자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복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니 근데 또 적자를 낼 때는 또 과감하게 팍팍팍팍 내고. 네. 그러니까 막 숫자가 마치 이재명 정신 세계처럼 오락가락하는 거죠 이게. 이거 틀림없이 성남시에서 이게 들춰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글쎄 아마 지금 신임 신상진 시장이 파악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파악했겠지.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행안부도 감사 한번 해봐야 돼요. 한 지난 한 20년 가지고 해봐야 돼요. 10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이 통합수지 측면으로만 봐도 이게 딱 그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직전에 뭔가 재정 수치를 막 억지로 막 맞추는 거 아니냐. 선거용으로. 예. 네. 그런 냄새가 나네요. 나는 복지 겁나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재정을 알뜰하게 썼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결과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복지 겁나 많이 했는데도 흑자 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세금을 왕창 걷어야 돼. 그렇죠. 근데 뭐 성남 뭐 지방서 왕창 걷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딱 은수미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 방에 2천억이 뛴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저 재정 수지 적자가 또 확 올라가고 또 그 이재명 그 부임 시절 2013년 결산안을 가지고 이제 그 성남시가 만든 중기 재정 전망을 보면은 이거는 아주 가관입니다. 이때 2009년에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은 네. 이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그 공공기관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좀 보낸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수가 좀 줄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산이 좀 줄어들 예정이다. 근데 이대엽 너 이렇게 판교 회계에서 막 돈 빼다 이렇게 막 쓰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막 했었어. 네.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이재명 때 세입 전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는 2조 4천억 정도 거칠 거라고 그러고 여기 이때부터 지속 하향합니다. 2조 4천억보다 점점 내려가요. 2017년에는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거칠 거라고 해요. 근데 실제 거친 거 2017년에 3조 7천억까지 거칩니다. 세금이. 예. 실제 세입이. 이 새끼 저기 홍원기 부총리 저기 세금 그 계산 못했다고 그렇게 지랄하더니 이건 그 비할 바가 아니구만. 이거 숫자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상향과 하향 방향이 전망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이게. 저 홍원기 부총리 저기 저 예산 못 맞췄다고 추가 세수라 또 그렇게 지랄을 하더니만은. 아니 그리고 성남시 세입 전망을 이렇게 해놨으면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신나게 썼잖아요. 막상 또 쓰기는 또 무지하게 신나게 썼잖아요. 5,800억, 6,400억, 7,600억 이렇게. 우리가 뭐 회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숫자 사이에 뭔가 야료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안말 일체감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회계를 모르니까. 네. 이거 누구야? 그 김경로? 그 회계사 그런 네. 양반이 보기도 봤을 텐데. 예. 야, 어쨌든 뭐 이렇게 특이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게 나쁘냐면은 막 이대엽이 잘못한 행정을 가지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해먹었어. 네. 예. 더 돈을 팍팍 쓰고 그 가운데서 나온 게 뭐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흥공단 그것도 이대업이 원래 신흥공단 그 지구를 개발하려고 한 거 다 그 계약 깨버리고 지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공원 야매로 하나 짓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게다가 성남 FC 들여다보면은 거기 농협도 껴 있어요. 그 성남 FC에 후원금 준대. 네. 농협 하면은 또 이대업 전임시장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게 부정 대출 사건 그러니까 그 있거든요. 음주운전. 음주운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다 뭔가 이상하게 악용해가지고 자기는 더 얌체스럽게 해먹는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이 아직 사실은 아니니까 아직은. 그다음에 뭐 그 백현동은 이거는 옛날 그 김병량 시장 파크뷰 네.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랑도 인연이 있어요. 일단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네. 김병량 시장은 무죄가 났는데 네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용역 하나를 자기 친인척한테 떼줬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간을 유죄를 받아요.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이 파크뷰 분양 특혜 사건으로 뭐 검사 사칭도 하고 아주 유명해졌단 말이죠. 근데 백현동 보면은 그 용도 변경부터 해가지고 이 파크뷰랑 매우 흡사합니다. 수법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라니까. 이게 무슨 뭐 잘하는 행정인가 이게. 뭐 김어준도 그렇고 다들 이 새끼들 이명박 까면서 이명박 하는 짓 하고 뭐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강원도지사 이제 강원도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김진태는 이제 뭐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김진태 애초에 이걸 왜 질렀는지는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처럼 광을 팔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딱히. 광을 팔려고 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그런가? 뭐 광이 안 팔려요. 예, 광 안 팔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슈를 이재명이 다 빨아먹고 있어가지고 네. 광이 안 팔리는 것 같아. 아니면 모르지. 우리는 모르는데 저쪽 저기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광 팔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지지층들 상대로. 예. 어쨌든 레고랜드는 뭐 관광 수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운영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운영물 잘해야지. 왜 이걸 뭐 벌써부터 뭐 배째라고 그러고 있냐고. 배째라고 했다. 배째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습이 되냐고. 좋은 중재안을 강원도에서 잘 내면은 이거는 더 잘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미 근데 일단 그런 수준은 넘어섰어. 네. 첫 단추를 아주 요상하게 질러놔가지고. 이미 질러버려가지고 예.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나쁜 행정을 해버렸다 네. 김진태가. 그 김병량 시장이랑 그 이재명이 연계되는 그 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김병량이 애초에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쓴 거. 네네. 그게- 그건 이대업. 아까 좀 이대업이 네네. 그거는 그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어떤 사이다스러운 행정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쪽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산 모자라니까 저 과감하게 땡겨온다고 저렇게. 근데 그렇죠, 절차적인 정당성은 없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뭐 이상한 그 뭐야 담당 실국장하고 무슨 문서 그러니까, 쪼가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의회를 거친 게 법적인 아니니까. 근거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는 그 사실 기록 차원의 문서를 남겼겠지 아마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놈한테 되치기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되치기를 당했는데 이 새끼가 되치기 한 놈이 더 나쁜 놈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더 개판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이다 짓을 만약 뭐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막 사이다스럽게 막 다 질러놨어.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그걸 되치게 하는 사람이 이재명보다 나은 사람이면 그러면 다행인데 이재명보다 더 지뢰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되치게 해서 더 개판 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예. 시궁창 되는 거예요. 시궁창. 그러니까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거죠. 이 케이스를 봐도. 야, 그 상황에서도 성남이 안 망한 게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버는 동네라서 그래. 부자 동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와, 성남이 돈이 많구나. 그래서
참 이 김진태는 광을 파고 싶었는데 광을 못 판 것 같다. 네. 결론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근데도 보면은 이게 무슨 이런 멍청한 짓을 대체 왜 하는가 싶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남북 관계는 어떻게 잘 하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하면은 산업 기반 들어오기도 더 좋고 광팔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걸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나 좀 생각해보지. 아유. 쓸데없는 거나 벤치마킹하고 말이야. 아유. 자, 이제 끝으로 평산마을 소식. 뭐 이번 주는 그 대통령님 트윗 하나 다들 아시죠? 또 이제 이번 주에 최강권 추천을 하셨어요. 한 주만 더 뒤에 하시지. 근데 이 책은 좀 괜찮습니다. 좀 라이트해 보입니다. 이게 그 사파가 많은 책이라 가지고 제목이 나는 독일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 트윗을 읽어드리면은 읽기를 멈출 수 없었고 다 읽은 후에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는 책 평가를 그대로 빌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으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상처가 많기에 더 공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 소사라는 작품 형식도 혁신적이고 흥미진진해서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 출판 관계자의 이렇게 트윗을 보면은 좀 반응이 좀 그 저기 문파들이 보기에 좀 띠꺼운 반응이 있어가지고 주말 연륜도 쉬지도 못하겠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 그걸 또 이제 띠꺼워하시는 문파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출판사 직원은 월급쟁이잖아. 출판사에 책이 많이 팔린다고 월급쟁이들이 꼭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이 사람들 휴일 보장 받고 싶겠지. 뭐, 미미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관대해 주시면 좋겠어 진짜. 이거 책 나올 때마다 너무 좀 그 출판사들이 막 황송해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 그런다고 대통령님을 그 사람들이 다 뭐 추앙을 해주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런 거는. 아무튼 좀 관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인스타에는 저기 토리 사진 또 올라왔던데 해발 1100고지에 아, 네. 그 영축산하고 신불산인가? 네네. 예. 아유. 신불산에는 여사님도 같이 가셨던 것 같고. 네. 영축산에서는 여사님 아니, 뭐 사진에 보이지는 않았고. 아니 뭐 능선 타고 같이 가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등산복이 그 옷이었기 때문에. 능선으로 정상에서 정상으로. 네, 뭐 그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야, 그래서 토리가 해발 1000m 고지를. 근데 소형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고 올라왔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토리가 1100km를 그러니까 그 1100m를 해발 1100m를 다 자기 다리로 걸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김 여사님이 어느 정도 들고 갔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나중에 혹시라도 토이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평산마을 지금 장사치들, 네네. 얘네들 이제 뭐 진짜로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고 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절을 하는 놈들이 있고 얘들이 그 어제 밤에 보니까 그 희아님 트윗 보니까 그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얘들이 또 다시 또 많이 걸리고 있대요. 밤에도 그 얘들이 뭐 집회한다고 했다가 나가고도 안 치우고 냅둔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국민신문고 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링크가 올라올 테니까 또 보이시는 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새끼들이 점점 벌이가 안 되니까 하나도 칙 빠져나가고 뭐 그런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평일날에는 이제 정말로 많이 이제 평원을 찾았다. 왜냐하면 거리가 일단 벌어져 버리고 BA 장비를 못 쓰게 하니까 뭐 지랄을 해봤자 이제 안 들려 이게 되는 거야 진짜로. 아무튼 많이 이제 정상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주말엔 또 집회를 허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고할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직 관심을 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김진표 회장님 정말 큰 한방 하셨어요. 그렇죠. 한방 하셨죠.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